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 함께할 소설가는 작은 아씨들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입니다. 한 세기를 뛰어넘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은 아씨들. 그 뒤에는 가난, 희생, 열정,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루이자의 진짜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루이자는 1832년 11월 29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저먼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네 자매 중 둘째였고 작은 아씨들의 실제 모델이 된 가족 구성 그대로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초월주의자이자 이상주의 교육자인 아모스 브론슨 올컷이었고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아비게일 메이였습니다. 루이자의 가족은 1834년 보스턴으로 이사하였으며 루이자의 아버지는 실험적인 대화식 학교인 템플 스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상주의 교육자이자 초월주의 철학자였지만 현실에서는 무능해서 종종 가족에게 수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감각은 없고 철학만 있었던 그는 가족을 자주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템플 스쿨에서 여러 차례 좌절을 겪은 후 올컷 부부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설득으로 1840년 콩코드에 있는 호스머 코티지로 이사했습니다. 에머슨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올컷 가족을 위해 종종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1842년 10월 브론스는 영국의 학교를 방문하고 찰스 레인과 헨리 라이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슨과 레인은 새로운 에덴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843년 브론슨과 레인은 매사추세츠주 하버드의 유토피아 공동체인 프루랜드를 설립했습니다. 가족이 살게 될 곳이었죠. 루이자는 나중에 초월의 야생귀리라는 제목의 신문 스케치에서 이 초기 시기를 묘사했습니다. 이 스케치는 1876년 실버 피처스에 다시 실렸으며 가족의 평범한 삶과 높은 사고에 대한 프로랜드에서의 실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이자의 아버지 브론스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초월주의 운동을 이끌었지만 실제론 채무와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음식조차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 에비게일은 강인하고 실용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녀, 재봉사, 사회운동가로 가족을 부양하며 딸들에게 자립심과 정의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루이자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은 없지만 사상은 풍부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사색과 토론이 넘치는 집, 거기엔 종종 같은 초월주의자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나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사상가들도 방문했습니다. 초월주의란 직관에 의해 진리를 파악한다는 신비사상으로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 대표적인 초월주의 사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로는 문명과 사회로부터의 탈피, 자아 실현, 자연 속에서의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며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수 근처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린 루이자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상상력과 글쓰기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1844년 초 프룰랜드가 실패하자 올컷 가족은 인근 스틸리버 지역의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845년 4월 가족은 콩코드로 돌아와 아비게일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힐사이드라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1848년 여름 16세의 루이자는 힐사이드 근처 헛간에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속에서 루이자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정교사, 하녀, 재봉사, 간호사, 창작극 작가, 심지어 세탁소 보조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올컷 가족은 소녀들의 바느질과 가르침 외에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이 아비게일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했고 힐사이드로 이사한 지 3년 후 가족은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힐사이드는 1852년에 소설 주홍글씨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에게 팔렸습니다. 루이자는 어린 시절 콩코드에서 보낸 3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글쓰기는 그녀의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쓴 글은 쉽게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였기에 루이자는 초기 작품을 남성 필명 AM 바너드로 발표합니다. 남성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은 범죄, 복수, 욕망, 사회적 위선 등
당시 여성 작가가 다루기 힘들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여성도 감정과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내 글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수많은 단편 소설과 고디풍 이야기들을 발표하며 점차 문단에서 입시를 다져갔고 결국 여성도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1862년 남북전쟁이 터졌고 루이자는 워싱턴 DC의 군 병원에서 자원간호사로 일합니다. 거기서 그녀는 매일같이 부상병들의 피와 고통, 죽음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직접 붕대를 감고 말을 걸어주고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야 했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폐렴에 걸려 퇴원하지만 그 체험은 그녀의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그 경험을 담은 병원의 스케치는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그 책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회복력, 그리고 간호라는 역할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시기에 루이자에게 세상은 단순한 감성이 아닌 고통과 선택의 연속이었죠. 전쟁은 인간의 얼굴을 벗기고 진실만 남긴다. 1868년 출판사 편집자가 루이자에게 말합니다. 소녀들을 위한 책을 써보는 건 어때요? 사실 루이자는 처음엔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써내려간 이야기가 곧 문학사에 남을 작품, 작은 아씨들이 되었습니다. 네 자매인 매그, 조, 베스, 에이미는 루이자와 실제 자매들을 모델로 했고 특히 조마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루이자, 자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여자에겐 사랑이 전부라는 말 지긋지긋해요. 작은 아씨들은 출간 즉시 데이트를 쳤습니다. 독자들은 루이자의 책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했고 자신들이 꿈꾸던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후속작 좋은 아내들, 작은 남자들, 조의 아이들을 집필하며 마치 가문의 사부작을 완성합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성장소설을 넘어 한 여성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은 여성이 교육과 직업, 삶의 선택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루이자는 조를 통해 아주 다른 여성상을 보여줬습니다. 조는 글을 쓰고 싶어 했고 결혼보다는 자신만의 인생을 원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조를 보며 감동을 받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난 절대 평범한 여자가 되진 않을 거야. 루이자 역시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난 어떤 남자의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실제로 조마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대에 그녀는 글로써 이미 여성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씨들의 성공 이후에도 루이자는 계속 집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건강 악화로 인해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고 1888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삶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마치 안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건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 작가들의 길을 열었고 오늘날까지도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웠고 시대에 순응하지 않았지만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단지 소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고 성장하고 자유를 찾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이자는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페미니스트였으며 또한 절제와 여성 참정권과 같은 개혁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8년 동안 그녀는 죽은 여동생의 딸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 만인 1888년 3월 6일 보스턴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하여 슬리피 할로우 묘지에 묻혔습니다. 루이자 메이 알콧은 수많은 전기, 소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었으며 우르술라 K. 르긴,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다른 작가와 유명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린 왕자의 저자 앙투안 드 생테쥐페리의 삶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조용히 웃는 금발의 왕자와 황금 사막, 여우와의 만남 속에는 인간의 고독, 책임,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화 작가가 아니라 파일럿이었고 탐험가였으며 전쟁 속에서 진실을 기록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별들 사이를 날아다닌 듯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모퉁이 북카페의 다음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모퉁이 북카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